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선 70일 앞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전직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입당을 했지요.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오성규 전 환경정의 시민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모두 박원순 변호사 시절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희망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인사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영입니다. 네, 오성규 전 환경정의 시민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성규입니다. 네, 사실 오 처장님은 경력이 되게 많아요. 좀 많죠. 네, 시설관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셨고요. 김민영 처장님은 한길로 시민운동 하시다가 정치로 온 이런 케이스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지금 얼었어요. 제가 왠지 좀 이분들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어제 보니까 전북에서 있었던 전주에서 열린 더불어 콘서트 마지막 행사였죠. 거기까지 참여하시고 서울에 오늘 오신 거예요. 어제 일정이 모두 몇 시에 끝났습니까? 저는 좀 일찍 와서 한 서울에 도착하니까 1시 정도에 오후 1시요? 아니요, 밤 1시. 새벽 1시요? 예, 예. 오늘 도착하셨네. 어제 예, 예. 행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성규 이사장은 네.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신 잠이 겁니까?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어제 더불어 콘서트가 광주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인천, 제주 해서 이제 어제 전주가 마지막이었거든요. 네네. 피날레였죠. 전체 피날레. 총 참여했던 시민들은 약 한 15,000명 내지 한 2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고요. 네. 현장에서 굉장히 큰 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기를 어제 총 마무리하고 같이 참여했던 더불어 어벤져스라고 그러죠. 예, 영입 인사들. 네. 마지막 막걸리 파티까지 끝난 것이 한 12시 반 정도 됐고요. 서울 올라오니까 3시 반 정도 돼서 그렇군요.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쫑파티에 네. 참가를 못했네요. 그렇군요. 서울에 예. 일이 있어서 예. 조금 일찍 뒤풀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쓰레기 청소까지 다 늘 그렇잖아요. 시민운동. 시설 관리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네.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청소, 눈 오면 눈 앞 막 이런 거 제가 뭐 깔때기 하나 이야기하면 네, 깔때기.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시설공단에 약 한 4년 몸담았거든요. 네. 2013년 중앙 정부의 네. 기관 평가, 서울시의 기관 평가, 네. 서울시의 기관장 평가, 소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오. 그렇군요. 저희 행정의 달인이라고 네, 할까요? 일자라기로 소문났습니다. 행정의 달인. 아니 근데 제가 그 뭐 시민운동 하실 때부터 오성규 처장님,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지런하고 그 뭐랄까 꼼꼼하고 뭐 이렇게 뭐 자료 정리 같은 거 미리 준비하고 뭐 이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걸로 어느 제가 분이 알고 잘하는 대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분이 잘하냐면요. 예. 박원순? 네, 똑같죠. 예. 그렇군요. 네. 김민영 처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으로 네, 제가 저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좀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극과 극 체험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 맞네요. 꼼꼼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에서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최근 정당 행사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큰 행사도 없었지만 집회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김인영 처장님 어떠셨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정당의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꽤 오래 네. 되었고 뭐 감시하러 들어간 적도 많이 주로 있었습니다. 감시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라고 누구나 느꼈을 텐데 네. 그것을 한번 그 위기에서 탈출하자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당원 가입 러쉬가 네. 이루어졌고 약 10만 명의 새로운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꾸고 네. 한국 정치를 바꾸자라고 하는 열기로 이렇게 정말 러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분들이 아마 이 더불어 콘서트의 주역들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몸으로 부딪혀보고 힘을 모아주겠다 이런 아마 생각들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군요. 현장 분위기 완전히 어땠어요? 다큐 모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큐 모드로 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 팟캐스트 용어로 저는 좀 깔때기 스타일로 응팔 응팔?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던 네. 얼마 전에 종방된 응팔에 열광했던 그 기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응팔이라는 것이 80년대 후반에 도봉구 네. 쌍문동을 지역 거점으로 해서 사시던 정말 평범한 가정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 드라마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열광한다는 것은 80년대 말의 추억을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기자가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지금이 너무 팍팍하니까 살이 그때 낫다. 지금에 뭐가 그러면 나쁘냐라고 네. 했을 때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죠.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취직 잘 안 되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최선 권한도 상당히 압박당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네. 부분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통로나 광장이나 아고라 이런 부분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드라마를 통해서 해소하는 이런 기저 이 네.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더불어 콘서트 갔던 그 현장의 기자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느꼈고요. 예. 정말 그 부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도 참여해서 바꿀 수 있다면 네. 정말 한번 바꾸고 싶다라는 열정이 고사에 좀 묻어났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네. 이게 또 깔때기인가요? 네. 예. 아니 근데 정치의 지금 뭐 변화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정당 정치 이런 것이 자기 삶과 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욕하고 뭐 저 손가락질하는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열기들을 볼 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걸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원에 가입하고 네. 이 정당을 바꾸는데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정치의 문화라고 하는 게 많이 변한 그런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군요. 예.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오성규 이사장께서는 김민영 처장이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얘기해서 자기 좀 재밌게 웃기게 보겠다 그랬는데 똑같았어. 그래요? 그럼 둘 다 다시 똑같이 한번- 다큐야. 아니, 그래서 이게 생방이라면서요. 정말 예, 이게 지금 생방송인데요. 끊고 원래 갈 수도 없고. 뭐 8분 10분 정도 되면 댓글이 막 올라와요. 아, 네. 뭐 누구 나왔네, 뭐 환영합니다. 뭐 이랬는데 지금까지 댓글이 없네. 아, 큰일 났다. 예? 지금 좀 그 여러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모두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2000년에 그 유명했던 낙천 낙선 운동을 했던 실무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때 함께 하셨죠. 김민영 처장님 그때 뭐 하셨어요? 저는 뭐 조직 담당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성규 처장 2004년에도 낙천 운동이 있었고 예. 그때는 이제 공동사무처장으로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성규 처장님은 그때 드디어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기타 등등의 등단체였습니다. 등단체, 예. ECT 단체.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같이 했던. 그렇군요. 아마 당시에 그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은 한국 정치 운동사 그리고 또 한국 정치에서 큰 획을 그었던 굉장히 커다란 그렇습니다.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갈이를 했어. 그때 아마 국회의원들보다 그때 이제 시민운동에 나섰던 시민운동가들이 훨씬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 정치가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또 퇴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00년부터 2016년 물론 이제 16년의 세월이 흐른 뭐 20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뻥을 좀 보태서 많이 변화했는데 왜 시민운동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민영 차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이제 2000년 낙선 운동이 시민들이 정치에 대고 소리를 질렀던 운동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반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혐오스럽다라고 네. 하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정치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령과는 조금 다른 워낙에 부정부패가 심했고 네. 정경유착이 심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자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구적인 운동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일반과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주의 그 반장역으로 네. 정치 혐오주의를 낳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그러니까 민주적인 두 분의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게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들 하면서 이게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의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이게 정권의 교체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네. 우리가 참여해서 바꾸는 대상, 그러니까 바꾸는 주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면서 네. 실제로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게 시민운동의 화두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불철저한 야당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퇴행, 민생 위기라고 하는 것, 남북관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서 야당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그리고 또 한편 너무 길었어요. 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네. 예, 일단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에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저 역시 뭐 그런 고민의 연장 속에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성규 차장님. 예, 저는 정치와 시민운동이 이란성 쌍생아라고 생각을 해요. 이란성 쌍둥이. 쌍둥이. 예. 기저가 똑같습니다. 거기 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든 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당대의 가장 약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정치나 운동에 똑같은 네. 지향과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민운동이 늘 그러했고 또 정치가 그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총선연대에서 심판을 하고 네. 낙천낙선운동을 하고 물갈이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랬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운동을 그 뒤에 저희들이 한 16년 쭉 네. 해왔습니다마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앞에 이제 우리 김민영 전 처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MB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네. 훨씬 더 후퇴하고 힘들어졌어요. 시민들이 훨씬 더 삶이 팍팍해졌고 네. 별로 미래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민운동의 자기 목표 지향 이 부분을 정치 구조 기존의 정치 구조에서 잘 담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운동이냐 정치냐의 경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을 찾아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치라면 정치 공간에서 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네. 최근에 뜨는 분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버니 샌더스입니다. 네. 70세 이제 고령 노구를 이끄시고 지금 미국 대선 후보 민주 대선 75세라고 75세, 예. 뛰어들었잖아요. 거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일관된 정치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노동하는 사람들이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참여연대나 제가 했던 뭐 환경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의 약한 의제, 약한 주체 그리고 이 부분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보장받아야 되고 배려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똑같은 논리적 맥락이 있다고 보고 우리 사회도 버니 샌더스의 목소리가 지금 크게 울리듯이 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년 주창했던 이 부분이 크게 울릴 때가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때다 버니, 이런 생각이 한국의 듭니다.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운동, 시민운동이냐 정치냐 둘 다 지향하는 바는 같은 거 아니냐.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약자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정치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운동은 뭐 전혀 좀 다른 비영리적인 영역에서 좀 구분이 될 텐데 우리는 막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네. 오죽해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야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어떤 얼굴이 좀 빨개져야 이게 정상인데 네. 화끈거려야 정상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에 유럽과 미국의 일종의 시민 정치 운동 시민정치운동. 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일종의 그 신사 유람단처럼 투어를 하셨어요. 예, 투어를 네. 했었는데 네. 세계적인 흐름이 과거에는 사회 운동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가 네. 그 사회 운동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정치를 주도하기 위한 어떤 아주 역동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의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포데모스. 저희도 마드리드 광장에서 벌이고 있었던 그 예, 농성 아큐파이, 현장, 예. 그걸 봤을 때 그분들이 정치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는 포데모스라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대안적인 정당 형태로 만들었죠. 나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도 무브원과 같은 그 대중적인 정치 운동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후보 결정에 아주 깊이 개입하는 네, 형태로 맞아요.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운동과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의 경계가 일상이 좀 허물어지고 있고 아하.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이제 이런 사회 운동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에 투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역시 뭐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네. 새로운 정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입당하게 된 그렇군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새 동네 아줌마들 만나도 그런 얘기해요. 아이 거지 같은 것들 정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얘기를 막 한다니까요. 아니 그 당신 정치부 기자라며 만날 거 아니야. 아니 정말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그렇게 몰라 우리들의 삶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던 운동가들 아닙니까? 두 운동가가 새롭게 어떤 정치에 도전을 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이 뭐냐 하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시민 눈높이로 보는 것 자체가 정치와 가장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국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국민을 위한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시민운동의 기본 맥락이니 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박원순의 오른팔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리차드 박의 오른팔은 서민들입니다. 왼팔도 서민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시위란 본인이 가지는 의미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너무 과격하고 폭력성만 부각시켜서 단점만 여론에서 다루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한 분은 권력감시 운동을 오래 하셨어요. 김민영 처장님. 그리고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은 과거에 환경운동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시민의 삶과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생활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열어가는 정치가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컨대 김민영 처장의 경우에는 정치의 비전이랄까 내가 정치를 한다면 이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오성규 이사장님도 그런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제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할까요? 네, 이번에 네, 오성규 처장 먼저 예. 하시죠. 우리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환경운동을 꽤 오래 했죠. 네.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의제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한테는 경제 발전에 아직도 이제 뒷다리 잡는 역할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그런 인식은 이제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작년 12월 12일입니다. 12.12 사태가 아니고 12.12 협정, 그러니까 파리 협정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잡는 협정이 있었고 그 협정의 주체가 예전에는 그 협정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던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협정을 만들었죠. 2020년 목표로 해서 네.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온 국가들이 다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의무 할당을 하는 이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꼭 기회라고 이야기하듯이 네. 환경 문제가 우리 이 경제, 우리 삶을 질곡으로 이끄는 요소가 아니라 네. 정말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치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반대 목소리. 무슨 뭐 경제가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하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 사회로 나가는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환경 쪽에 답이 있는 부분이고 탄소 경제보다는 바람과 햇빛의 경제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발전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 그 전에 제가 이제 셀러리맨이었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을 다녔었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예, 경력이 화려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예. 근데 최근 들어 저희들은 쉽게 취직을 했던 세대인 반면에 청년의 실업 문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취직하려고 노력해봤냐 이런 식의 질문이라는 것은 청년들한테 지금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만큼 청년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견눈을 갖고 그러니까 폭넓은 각으로 네. 봐줄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다 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청년 세대들에 있어서의 우리 그 국가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다 큰 인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에 신신사유람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진보 정치센터를 갔더니만 캠퍼스 프로그레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캠퍼스 프로그레스요? 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진보 정치센터에 와서 한 수백 명이 같이 워크숍을 하고 네. 미래 정치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식의 정치가 우리 청년들한테 다가가고 함께 들어주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청년 정치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청년 두 축으로 실제 정치에서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워딩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바람과 햇빛의 경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사실. 그죠? 환경운동가만 할 수 있는 거 깔때기가 아닐까요? 좀 됐습니까? 네, 아무데나 들이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김민영 처장님은 어떠세요? 제 이제 참여연대 활동의 중심축은 하나는 재벌개혁 운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개혁 운동이 우리 시대에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 독식의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네. 다 마감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것이 정치 구조와 연관되면서 계속 온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자영업, 그다음에 비정규 노동자들,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활로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네. 재벌이 모든 걸 움켜쥐고 더 그 몸집을 불려나가는 구조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벌 독식 체제의 종식 그리고 균형 잡힌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경제 구조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제1의 임무 아니냐.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평등의 해소일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민생의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민생을 제일로 하는 그러니까 민생 제일주의 원칙에 투철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아마도 재벌이 그 전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 세력이 이 부분에 의해서 명확한 원칙과 비전들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시민사회 운동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바로 서고 국민들이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하에 네. 이게 정말 전 사회적인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을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정치개혁 운동인데 제가 가장 크게 반성했던 것이 2003년과 4년에 이루어졌던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정치개혁의 핵심은 깨끗한 정치였습니다. 돈 안 드는 정치였고 그러다 보니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지구당을 없애는 개혁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가장 가장 현장의 중심이 지구당인데 네. 이런 것이 돈만이 든다고 해서 없애버린 것이 소위 정치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가 돈이 좀 들고 네. 비용이 들더라도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힘과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강해야 합니다. 아, 강한 정당. 예, 강한 정당, 유능한 정당이 한국 사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정당이 약해서는 그리고 개별적인 정치인들만으로는 저 거대한 어떤 그 기득권들의 유혹 혹은 협박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야권의 정치라는 게 특히 이제 야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가 뭐 재벌이 흔들면 휘청, 특히 이제 정경련이 한번 얘기하면 바람 한번 불면 휘청. 예, 뭐 이런 그것을 또 방식으로 이제 언론이 예. 이제 그것이 어떤 경제를 망쳐먹는 길이다라고 재벌 개혁하자 하면 그러면 그렇죠. 경제의 위기인데 무슨 재벌 개혁이냐 예.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정당,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갖는 강한 정당이 아니고서 한국 사회 바꾸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민의의 정당이 바로 전당이 바로 국회고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여기가 정말 강한 정당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뭐 이렇게 좀 뿌리가 깊은 뭐 그런 조직이 있어야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조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 진보를 얘기하고 계세요. 한국에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운동을 해오셨던 오성규 처장 혹은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녹색당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습니까? 권력감시운동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있는데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는지 오성규 처장 먼저 하실까요? 네.
정치의 논리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력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을 잡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너무 엄중하고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력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그 당이 갖고 있는 색깔이고 그것이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를 결정하는 컨텐츠가 되겠죠. 불행히도 우리 이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의 단일화 권력 구조 형태이고 정당은 뭐 다당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양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치 현실,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뚫고 대안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색깔보다는 네. 그 권력에 대항해서 힘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진영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녹색의 가치, 진보의 가치가 덜하거나 덜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진영의 논리가 한다면 어떻게 연대할 거냐의 문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더불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네.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이 계시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만큼 한 정당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스펙트럼이 능히 존재할 수 있어야 정당의 민주주의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면한 목표는 광폭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복합 정치에서 그리고 아집 정치에서 그리고 구태 정치에서 새롭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 그 권력을 실제로 교체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능히 연대 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녹색의 가치, 진보의 가치 잃지 않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되시면 녹색당이나 뭐 이렇게 연대해서 사업도 같이 하고 뭐 이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해야죠. 네. 네. 녹색당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글쎄 녹색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연대거든요. 무지개를 표방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김민영 처장님은 왜 진보정당 대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저희들 열광케 했던 버니 샌더스를 보면 그분은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자이고 네.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역시 그 리버럴이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시죠. 네. 원래는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을 바꾸기 위한 그리고 또한 한국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수권 정당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거대 여당에 맞서는 강한 정당, 아까 다시 말씀드린 강한 정당, 수권이 가능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적인 색채, 진보적인 색채가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이제 과거에 무슨 이게 친노니 비노니 이런 계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안에 중도파와 진보파 혹은 민생파와 무슨 그 온건한 개혁파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새로운 파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의 어떤 노선과 정책을 결정한 이런 좀 새로운 선진적인 정치 정당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 어쨌든 지난 20-30년을 진보적인 가치를 고민해 왔던 사람들이고 네. 이 당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내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파 어떤 파를 하나 만들고 싶으십니까? 뭐 네. 저는 민생파이고 아마 민생파. 여기는 녹색파가 녹색파? 원래는 출발할 때는 같은 시민파예요. 시민파. 네. 시민파 안에서도 이제 분화가 생길 수도 네. 있습니다. 시민파인데 네. 예, 뭐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녹색파 싶습니다. 대 민생파. 저는 헤어지기 싫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녹색파, 민생파, 친노. 아니, 제가 참 요새 재밌는 언론의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게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덧 친노가 되셨더군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언론이 규정하는 것에 그 참 그 뭐라 얼토당토하는 뭐 이런 거를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진중권 그 선생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그러니까 과거에 뭐 빨갱이 운동권 이런 것처럼 친노 이것도 하나의 어떤 낙인, 사회적 낙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낙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날 때가 됐다. 그리고 녹색파, 민생파 그런 파벌로 싸우면 더 해라. 국민들이 더 싸워라. 그렇게 그렇죠. 요구할 네.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또 살 수가 없는데 환경파 뭐하니 아니네. 예? 그리고 지금 전월세 대란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민생파 뭐 하십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파의 대장이 되세요. 뭐 괜찮으시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파벌의 대장을 모셨습니다. 녹색파의 대장, 민생파의 대장. 그 민생파의 거두는 이미 우원식 의원님이 우원식 거두가 있어요? 위원회를 네. 정말 열심히 하셔서 네. 그분과 좀 경쟁을 해야 될 경쟁을 좀 모르겠네요. 해야 돼요. 네. 재밌네요. 민생파는 이미 있네요. 을지로파. 네. 네, 재밌습니다. 두 분 좀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즌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총선 70일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여 이제 선거가 남은 상황입니다. 마음도 몸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오전 처장께서는 지역을 정하셨어요. 노원갑. 네. 왜 노원갑입니까? 그 전에 D-70이라는 숫자가 제 머리에는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D-Day라는 게 그 D가 드레스덴의 이니셜 D입니다. 이게 독일의 네. 도시였죠. 예. 저희들이 직접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드레스덴에 가서. D-Day가 오늘 같은 D-Day가 올 줄 알고. 노원갑인데요. 그 서울에서 이번 총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총선이라 하면 수도권의 승부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고남은 대체로 이제 양당이 텃밭이라고 본다면 수도권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서울의 풍향계가 수도권의 결정력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단초를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에 김용태 의원께서 네. 내년 지방선거는 박 시장의 시정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그대로 받는다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에 공감하는 서울시정 그리고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서울시정 그리고 이러저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공감하고 네.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심판하는 선거를 해야 되고요. 네. 그 심판의 핵심적인 거점이 저는 노원 갑이다. 왜냐하면 네. 박원순 저격수로 자임하고 사사건건 박원순 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같이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소임이고 네. 열심히 그 부분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과연 노원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민들의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노근의 저격수가 되겠다. 이노근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저격수를 자임했다면 우리 오성규 이사장께서는 이노근의 저격수가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너무 저격수 얘기가 감동하셨군요. 나오니까 너무 감동했나 네. 봐요. 목이 막 잠기네요. 김민용 처장은 지역을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광주는 왜 광주입니까? 일단 제 고향. 고향이 이고요. 광주세요. 예. 예. 광주에서 자라셨어요. 네, 초중고를 광주에서 지냈고 네. 저희 부모님 두 분 형님이 여전히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 고향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무수한 질타를 받았고, 또한 이제 탈당과 어떤 분열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정권 교체와 수권, 대안적인 수권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20여 년의 정치개혁 운동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바깥에서 정치를 바꾸라고 소리 질렀던 것을 본진에 가서 정치를 바꾸는 주역이 돼보고 싶다. 이것이 이제 광주에 도전하는 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호남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에서는 야권 경쟁이 필요하다. 이제 그 전국적으로는 연합 정치의 중요성. 왜냐하면 일여 다 야 구도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나오면 이거 다 지금 그 어려운 선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데요. 호남은 예외다. 다 경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호남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계기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당내 경쟁에서 이기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뭐 그런 관행들이 자리 잡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만한 제대로 된 인물들을 내놓을 거냐라고 하는 정말 아주 전면전이 이 호남에서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의 구태의하는 정치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 이 두 당이 정말 변화의 몸부림들을 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은 일종의 선택의 맛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호남 정치의 어떤 진일보를 위해서는 좀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광주에서 출마한다면 이미 그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일종의 이제 여당처럼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호남에서 여당은 국민의당. 광주는 그렇습니다. 광주는 네, 8개 지역구 중에 지금 6분이 그 국민의당 소속이시죠. 네. 그렇군요. 국민의당 소속으로 6분이 계신데 거기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경쟁을 하면 지금 그 지지율도 국민의당이 더 높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예, 한 10% 정도 국민의당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걸로 돌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지율도 낮고 새로 경쟁하시고 이미 그 광주에서는 국민의당이 여당인데 어떤 뭘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보세요? 변화의 몸부림 아닐까요? 변화의 몸부림. 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관습에 익숙한 정치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2011년과 14년에 박원순 시장의 선거를 함께 뛰었었는데 그때 봤던 시민들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도전했던 거잖아요. 가령 이제 과거의 정치나 선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후보는 연설하고 유권자는 듣거나 박수를 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맞아요.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경청 투어를 네.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아예 유세차를 없애라, 그리고 백팩 하나를 메고 서울 전역을 시민들 속에 누비고 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핵심 동력으로 삼는 이런 선거 운동을 하셨죠. 네. 그리고 그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박원순 후보를 만났던 시민들의 SNS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네라고 하는 것이 퍼지면서 선거 운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정치와 선거의 문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정치는 여러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떤 정치의 본령인 것처럼, 어떤 선거운동의 본령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확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의 이야기가 선거의 어떤 중심부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선거운동의 패턴, 방법, 그렇군요. 이것들을 한번
이번 선거운동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박원순 시장만큼 그래도 소통의 달인도 아니고 SNS에 능숙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의 단신을 준 광주에 도전하는 것인 만큼 그런 방법 말고는 지금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두 분이 이번에 새로운 선거운동의 장을 열 것 같아요. 자, 환경파의 두목. 네. 오성규 이사장께서는 어떤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뭐 기본 생각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치 화두는 진정성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사람?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시민에게 진실한 사람. 씁쓸한 그렇죠. 부분이 뭐냐면. 네.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막 열광적인 미국에서만 열광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사를 보고 시민들의 어마어마한 댓글을 달아요. 그럼요. 아 정말 멋있다. 정말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메시지와 그가 30년 동안 일관되게 걸어왔던 그 인생 속에서 묻어 나오는 진정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때의 진정성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서 경청하고 소통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바이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과 함께하는 것. 이 부분이 저비용의 고효율의 이제 정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박원순 정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한 발이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저희 캠프에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아무 농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처장님은 어떻게 운동화 사셨어요? 운동화 신고 운동화 가방 있습니다. 예. 운동화 있어요? 제 스타일 워낙 좀 네. 그래서 네. 그게 잘 어울리지는 청바지가 잘 잘 모르겠습니다.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번에 온라인 당원 10만이 당원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분들 그 가끔씩 이런 댓글들 보면 이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새로운 어떤 동력이 이 선거운동에 좀 강렬한 어떤 자원봉사 운동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선거가 정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주 그 지역 곳곳을 누비는 혹은 그들끼리 온라인으로 뭉쳐서 또 지역 곳곳을 누비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당원들의 중심적인 활동을 선거운동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영 처장님의 주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바는 어쨌든 정치의 주인을 시민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면은 신물을 내고 여전히 무당파, 무관심층이 한 3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떠난 분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돌아오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의 주인공을 시민들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성규 처장님, 우리가 보면 그 16년, 15년, 뭐 20년 운동, 사회운동 하셨어요. 최근에 운동권적 정당 문화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운동권적 정당 문화라는 게 실제 어떤 거든가요? 글쎄요, 뭐 어찌 되어서 이렇게 운동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작거리에 씹을거리로 이렇게 전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 기나긴 시간 동안에 잘못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운동권적인 정치 문화라고 했을 때에 좀 일감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은 약간 패거리, 뭐 패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외골수 이런 이미지로 이제 다가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잘게 쪼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모둠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의 인간들이
함께 집단을 이뤄서 가는 부분인데, 예컨대 김민영 처장이나 저나 그냥 운동권 이렇게 규정받았을 때, 명찰을 붙였을 때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를 같이 이제 살아왔고 저항적인 정신을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셀러리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긴 시간 같이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에는 행정가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운동권이야 라고 규정받는 부분이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적절한 규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오히려 사회 혁신, 사회 디자이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인재나 이런 정치 문화가 필요치 않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 조작이랄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정당, 운동권식 그 정치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상징 조작적 사회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표현은 TV조선이나 이쪽에서 좋아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상징 조작하지 말고 정확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이러저러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비판의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80년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80년에 그렇게 저항 정신을 갖고 시대를 살아왔던 부분에 대한 자긍심도 한축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바닥에 깔고 앞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정치 주체의 변경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필요하겠죠. 어쩌다가 운동권이 저작거리의 씹을거리가 됐나라는 한탄을 주셨습니다. 이거 상징 조작이다. 그리고 이런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 조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 안철수 대표처럼 그 새누리당하고 맞서서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 상징 조작에 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영 전직 운동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지를 받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운동권 정치라는 게 뭐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뭐 80년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관습과 문화에 너무 뭐 찌들어 있는 뭐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저는 뭐 지탄 받아도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된 세상에 한 발 앞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80년대 향수에 머물러 있다. 이건 뭐 비판 받아 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네. 80년대 정서만 가지고 무슨 계속 정치가 안 정치를 돼요. 한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문제제기 자체가 잘 이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가령 이게 그 운동권과 진보라고 하는 것을 등식화한다면,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여야의 공방에서 정책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좀 비타협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타협적인 정치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그게 당내 질서에 있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 토론의 과정에서 결정되면 어쨌든 당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좀 정당 문화의 정당 체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자꾸 운동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낡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낡은 진보가 또 한때 유행어였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낡은 진보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그 실체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문화 혹은 어떤 정책적 방향,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 의원들 중에 뭐 60여 명이 운동권이다. 거길 보니까 가령 뭐 무슨 은수미 박사님 같은 네. 변호사가 특히 많았죠. 변호사들을 변호사 하고 있는 분들이 운동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참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낡은 진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낡은 개념 진보 같아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문 전 대표님께서 형용 모순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형용 모순이 맞죠. 예. 진보에 낡고 새로운 것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진보 자체 용어가 새롭게 앞으로 나가자는 부분인 측면에서 본다면 왜 진보에 낡은이라는 형용을 붙여서 굳이 진보의 진보의 가치를 폄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저희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는 그 자체로서 스스로 현재의 고정되지 않고 고여서 썩지 않기 위한 지난한 몸부림 속에서 새로움을 늘 추구하는 그 자체를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보적 가치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이고 실제로 생활 구석구석 속에서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운동권들이 운동권 출신이 그런 과거의 향수나 기득 권력에 안주한다는 부분 자체도 보수나 구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 측면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비판을 한다면 저는 실체에 부합되는 비판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고 또 새롭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을 낡은 진보냐 그리고 운동권 정당이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싸잡아서 비판하는 형식은 그것은 상대를 이롭게 하는 적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그런 프레임 정치다. 온당치 네. 못한 구태의 한 측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베에 가면 민주주의가 나쁜 걸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980년대 그 엄혹한 시절에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통해서 또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숭고한 정신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거를 운동권이다 이렇게 폄훼해서 보수 언론들이 네이밍을 했지요. 그런 것에 휘둘려서 끌려다녀서는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겠나 이런 비판이 여러 언론에서 있는 걸로 합니다. 네, 그런 논리면 버니 샌더스도 운동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좌파적 운동권입니다. 좌파 예, 큰형님이네. 예. 운동권 큰형님. 그런데 네? 미국의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상당한 수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운동권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이죠. 네. 미국에는 조선일보가 없잖아요. 폭스가 있습니다. 폭스. 네. 폭스 TV가 있죠. 거기서 그렇게 안 하나 보죠? 네? 더 극렬하게 하고 더 극렬하게 있죠. 하고 예.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해요. 우리가 아메리카를 안 가봐가지고 딸리네. 예. 자, 최근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경제 민주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소득 불평등의 시대를 과연 끝낼 수 있느냐, 과연 그 선거를 이번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민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불평등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의제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김민영 처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일단 그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 그 집권 시절에 과연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의 위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의 위기라고 하는 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이것의 어떤 변화의 단초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뭐 내년 대선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수권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걸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저는 그 경제 구조의 변화를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어떤 민생의 위기 질곡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희망의 시작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분명한 대립각이 설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우리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더불어 경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성장론.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쟁보다는 호혜적 경제, 칼 폴라니가 이야기했던 호혜 경제론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은 보장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기본 소득이라든지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생활임금제라든지 이런 네.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박근혜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뭐 성과 연봉제 적용한다든지 하는 노동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해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열심히 뼈 받쳐서 벌은 돈 가지고 치킨집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성공 확률이 20%가 채 안 되는 건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좌절합니다. 그러면 패자 부활이 되는 세상입니까? 절대 안 되죠. 패자 부활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패자 부활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것을 방해하는, 오히려 그걸 악화시키는 새누리당과 대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거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다른 당들은 예를 뭐 진박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어떤 새롭게 이제 당을 만들어서 이제 진영을 짜고 있는 당도 있는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런 오랜 어떤 진통들을 끝내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더불어성장론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정책적 경쟁의 어떤 선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좀 싹수가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성장론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성장 담론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진보 정당들은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경제신문이라든가 뭐 그쪽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것도 참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일종의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것을 동시 추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 더불어성장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더민주 이번에 목숨을 거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라고 해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운동권이 무조건 나쁜가요? 그들이 피와 땀으로 때론 목숨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목소리를 지키면서 발전시켜 왔다고 믿어요. 저도 학생 때 데모에 참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독재가 무너졌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현수막 정치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두 분을 1시간가량 모셨지만 오늘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보여주실 새로운 선거운동 그리고 박원순식 정치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저희 팟짱 애청자들 그리고 또 오마이TV 시청자들이 함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오성규 차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뭐 저희들이 약 1시간 동안에 정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새로움이 더 필요하다. 뭐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자들 중심에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약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 신조 중에 하나가 백척 간두 진일보입니다. 아무리 누란의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대 끝에서 한 발을 더 진보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삶의 좌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찌 보면 얼마 전까지 누란의 위기에 있었고 백척 간두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더 뛰기 위해서 영입된 인사들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소명이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을 한 발 더 진보시키는 역할을 처절하게 해라 라는 주문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정말 이번 4.13 총선의 시민정치혁명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소장님. 어떤 조직이든 이제 오래된 관습이 있는 건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늘 이야기도 60년 전통 야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잘 안 맞는 낡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와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천재이루의 기회다. 그리고 바꿔야 총선도 이기고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저희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힘이 이 정당 안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어떤 그 저와 같은 어떤 그 정치 신인들의 역할, 어떤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걸 아주 강한 정당으로서의 그 확물 탈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아큐파이 2016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시민들이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강준만 교수님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앉아서 한탄한다고 변화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바꾸려면 그리고 지금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긋지긋하다면 행동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정당으로 쳐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현장에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